아이. 여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아이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그 아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자꾸만 오르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만에 폭등을 한 것인데요. 전년 대비 7%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유로존 역시 4.9%로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3.2%로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왜냐고요? 현재 대부분의 OECD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2%로 유지 관리하려고 합니다. 만일 물가가 2% 이상의 상승률로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올랐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의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가가 떨어져야 좋은 거 아니야? 왜 물가 상승률을 2%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지? 경제학자들은요, 인플레이션보다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 디플레이션을 더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물가가 안정적으로 오르는 것은 경제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진짜 꼭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물가가 조금씩 자꾸 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빨리 사야죠. 만일 어떤 공장에서 어차피 써야 하는 부품이 있는데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니까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발주를 넣게 되는 거죠. 이렇게 소비가 일어나면 투자가 또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고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반대로 물가가 떨어질 것을 온 국민이 예측을 하고 있다? 그럼 지금 살 거 어차피 떨어질 건데 좀 기다렸다 사자 하겠죠. 그럼 재고가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고, 그리고 내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왜 생기냐? 다시 말해, 물가는 왜 오르냐? 물가 상승의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건의 개수가 줄어들 때. 두 번째, 물건의 개수는 그대로인데 통화량이 증가할 때. 그리고 세 번째,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보통 이 세 가지 요인 중 하나만 발생해도 물가가 오르는데, 2021년 전 세계를 뒤덮은 인플레이션은 이 세 가지 요인의 결합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낮춰 기업은 물론 개인까지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했고요. 코로나로 인해 아예 현금을 손에 쥐어주기도 했는데요. 한국은 325조, 미국은 무려 7,005조가 시장에 뿌려졌습니다.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찍어냈죠. 게다가 코로나발 공급난으로 물건의 개수는 줄어들었고, 위드 코로나를 맞아서 그간 억눌러왔던 사람들의 보복 소비 심리까지 폭발해서 수요까지 증가하게 된 거죠.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건 알겠는데 왜 무서운지는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게 되면 회사를 다니며 열심히 번 근로소득으로 먹고 사는 우리 개미들은 똑같이 일을 해도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게 됩니다. 월급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르기 때문이죠. 이제 슬슬 무서워지시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현재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 상승률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경제 주체자들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근로자들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근거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되고요. 기업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근거로 물건값을 올리게 되는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 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되고, 그럼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바탕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높아지고, 또 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되고,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이렇게 무한 반복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게 되면 뭐다? 우리는 그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말만 들어도 굉장히 세 보이죠? 전달 대비 물가가 50% 이상 오른 것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전월 대비 50% 상승이 말이 되나? 세계 경제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지난 201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57건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최초의 사례는 어디일까요?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며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로 였습니다.
하지만 패전국이 그만큼의 자산이 있을 리가 없죠.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지 못한 독일 정부는 중앙은행에서 통화를 막대하게 풀어댔습니다. 그 결과 빵 하나를 사려면 술에 한가득 돈을 가져와야 빵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1조 단위의 마르크 동전을 발행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는 역사상 가장 큰 단위의 동전이기도 합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아이들이 지폐 뭉치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기도 했고요. 사람들은 장작 대신 지폐를 태워서 난방을 하기도 했습니다. 화폐는 더 이상 거래 수단이나 가치 저장 수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종이 조각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역사상 최악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국가는 어디일까요? 힌트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바로 헝가리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물자 부족과 과도한 화폐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헝가리의 통화였던 팽괴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새로운 통화, 포린트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환 비율은 무려 4 곱하기 10의 29승 팽괴, 즉 40냥 팽괴를 1포린트로 교환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1조 1경 해자양. 와, 헝가리는 이 양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루 인플레이션은 200%, 아침 저녁으로 2배씩 가격이 뛰는 건데요. 커피 한 잔을 산 뒤 다 마셨을 즈음에는 가격이 2배가 되어 있는 상황. 야, 세상에 이게 뭐니?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접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적은 없지만 우리나라도 급등하는 물가로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요. 조선 말 흥선대원군은 당백전이란 화폐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 당시 화폐였던 상평통보보다 100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조선 정부는 당백전 발행으로 단기간에 많은 재정을 모을 수는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시장 혼란과 화폐 가치 하락을 초래해 물가가 폭등하게 되었고 결국 제작이 중단되고 그 이듬해에는 유통까지 금지됩니다. 광복 이후에는 초인플레이션에 가깝게 물가가 폭등하기도 했는데요. 1945년 12월 서울 도매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64% 상승을 했고 1950년까지 해마다 50% 이상 올랐습니다. 6.25 전쟁 직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업은 마비된 상태에서 유엔군에 빌린 자금으로 통화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결국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인플레이션 추세를 뒤집기 위해 도구들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힘을 내요 제롬 파월! 우리 아이를 잠재울 수 있는 도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죠.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한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에 반대되는 정책을 펴는 겁니다. 먼저 테이퍼링은 2008년 금융위기나 이번 코로나처럼 위기 상황에 엄청나게 많이 풀었던 돈의 규모를 점차 줄여나간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 도구는 금리 인상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낮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에 돈을 묶어두기보단 주식이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금융소득과 노동소득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죠. 때문에 빚을 내어 투자를 하는 비투열풍까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또 부동산, 주식, 코인 등의 돈이 단기간 몰리면서 버블까지 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시장에 풀린 돈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총소득 중 저축의 비중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투자와 소비가 줄어들며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은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되는 거죠. 이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당장 진행시켜 버리면 되지 않냐고요. 그렇지만 이 도구들에게도 긴축발작 금융 불안이라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연준의 테이퍼링이 시작되었을 때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제롬 파월 의장의 정확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에 관심 좀 있다 혹은 내 돈이 어딘가에 조금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로
미국 통화와 기준금리를 결정하고요. 전 세계 금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구입니다. FOMC는 정기적으로 약 6주마다 연 8회 개최를 하는데요. 오는 3월 15일, 16일에 2020년 두 번째 FOMC가 열리게 됩니다. 이날 이번 기준금리가 공표되는데요. 상반기 중 탄력적인 금리 인상이 예측되는 상황이죠. 금리 인상, 이제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던데 즐길 수 있을 정도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를 벌벌 떨게 한 아이의 공포, 이제는 슬슬 잡힐 수 있을까요? 공포에 얼어붙은 심리는 언제쯤 녹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이게 뭐니였습니다.